네, 반갑습니다. 경제 만화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광수 대표 그리고 박신호 평론가 자리했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덥네. 아, 그러게요. 너무 더워요. 그러게요. 뭐 주식장도 막 타오르고 너무 더워. 어제도 연고점을 돌파했는데 네. 예, 오늘도 지금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전히 곡소리 나는 사람이 여전히 곡소리 나는 것 같고, 기분 좋은 분들은 또 기분 좋은 대로 계시는 네. 것 같고. 자, 오늘도 증권 이야기, 주식 이야기, 그리고 부동산 이야기, 좀 경제 주요 이슈 또 두루두루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확실히 커졌어요. 네. 경제 바라방을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또 내일 모레 워크샵 아, 있죠. 네. 기대가 큽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합니다. 오신다고 하고. 저희도 뭐 직접 우리 독자님들 만나 뵈니까 네, 네. 설레고 좋습니다. 박진 TV 저 멤버십 회원들이 수준이 높잖아요. 잘 아, 아시잖아요. 진짜 그거 맞아요. 수준이 높으셔요. 그리고 기본 자세가 좋아. 배우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 네. 인성이 좋으시고 인성이 좋아. 그래서 착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규정하고 가면 또 부담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뵐 때마다 기분이 되게 좋고 네. 아 너무 또 설레고 내일 네. 그 저희 그 막 이거 찍는 거 아니죠? 네. 네. 찍어서 외부 공개 안 합니다. 아 왜냐면 그러면 오신 분들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 그건 지켜야죠. 네. 저, 그리고 또 우리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광수 또 박시동 두 분이 워크숍에 못 오신 분들 박시동 TV 보는 분들 시동 있게 보는 분들 많은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무료 특강도 19일 날 준비하고 네, 있다고 네, 그래서 네, 그것도 또 말미에 꼭 소개해 올리도록 네, 신청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시면 네. 네. 자, 부동산 먼저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나서 주식 이야기 좀 들어가 보자고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광수 대표님이 좀 발제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일단은 6월 27일 날 정책 발표했는데 네. 뭐 말로만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게 아니라 시장에 실제로 변화가 있어야 어쨌든 추진력도 없고 뭐 박시영 대표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지도도 높죠. 네. 어. 이번에 오늘 MBS 조사 나왔는데 네. 확실히 부동산 이번 정책 6억 원 네. 그 제한 조치 금융대출 평가 우호적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보기에 거의 유일무이래요. 그동안에 부동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는 건 제가 볼 때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맞아. 윤석열 정부 이렇게 트래킹을 쭉 보여줬는데 MBS에서 처음이에요. 처음. 그렇죠, 그렇죠. 긍정이 높은 거. 그렇게 근데 그래서 저는 이번 정책의 의미를 갖는데 어쨌든 정책이 계속 지지를 얻으려면 네. 정책이 의도한 방향대로 시장이 가야 줘야 되죠. 네. 그래야 이제 지지를 얻을 텐데 일단 출발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일단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네. 그러면서 가장 큰 변화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일단은 좀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는. 그래서 시장에서 과도하게 대출을 일으켜서 막 집을 사거나 이런 분위기보다도 차분하게 관망하고 시장의 변화를 지켜보는. 그래서 6월 27일 날 저렇게 급증했던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정책이 효과를 일단 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음 장 보시면 네, 이거는 뭐 강남인데요. 강남이 더 빠르게 효과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소폭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동안 급등했고 시장의 불안 요인이었던 강남의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거래량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뭔가 정책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약간 하향 안정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일단 가격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조금씩. 근데 여기서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가격이 사실은 폭락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감당을 당연하죠. 못하죠. 그렇죠. 서서히 떨어져야지 이게. 네. 그리고 뭐 서서히 계속 떨어져도 안 좋은 거고, 네. 일단 시장에서도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진정세를 보인 다음에 뭔가 지역별로 균형도 맞춰지고 이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데 난 개인적으로 솔직히 네. 저희도 집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네. 한 10% 정도는 빠져야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런데 이번에 그래서 정책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의 지지도도 높아요. 높아요. 원래 네. 집이 같이 떨어지면 괜찮아. 네. 그 집에 평생 살 사람 상관없고 네. 또 옮겨가려고 하는 분들 네. 더 좋은 뭐 여건에 네. 같이 떨어지면 괜찮잖아요. 그리고 꼭 하시는 말씀이 붙여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언제 이렇게 어떻게 맞아요. 이렇게 계속 갈 맞아요. 수 있냐. 맞아요. 그래서 좀 이번에 정책이 잘 효과를 내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집이 더 많이 필요한 곳에 부동산 시장 안정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저한테 메일도 많이 오세요. 그렇죠. 그게 되게 저는 감동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집을 갖고 있으면 오르기만 원할 텐데 네.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그런 생각을 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도 지금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 지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지금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라든지 뭐 보수 언론이라든지 여론몰이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네. 자 이건 일시적이다 정책은 이번 정책은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추세가 이어지려면 뭔가 근원적인 정책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공급 얘기를 해요. 아, 그렇지. 공급 얘기 나오죠. 근데 공급은 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단기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뾰족한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자꾸 공급 얘기를 해서 다음 정책이 나오면 거봐 별거 없지. 이런 식으로 레파토리가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파트 공급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뭐 다음 정책은 획기적인 공급이 나와야 돼. 아니 획기적인 공급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한강 매립하면 돼요. 아, 그거 하면 안 돼. 야, 예를 들면 그런 거 하면 집값 떨어지지. 그게 획기적인 공급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 대도시 중에서 그 대도시에 흐르는 강 중에 한강이 제일 넓어요. 아이고 서울에 때려 묶으면 지방 더 소멸이 가속화돼서 네. 이 밸런스를 잘.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너무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그 방법으로 막 획기적인 공급을 나와야 된다. 사실 이런 정책보다도 좀 더 수요를 더 안정시키고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공정과세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부동산 세제. 그러니까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유지하는데 세금이 불공정해요. 부동산 세금이 대한민국이.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교정이 이루어지면 더 빠르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주식으로 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이제 주식이 4월 이후에 이제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이 상승 이유가 뭐고 또 투자 전략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 또 먼저 이제 이광수 대표님 좀 얘기 듣고 박시동 대표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료를 한번 볼게요. 네. 뭐 다 아시다시피 코스피 지수가 빠르게 상승했고 3,000을 넘어가고 있고 계속 지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 내부에서도 아 이건 뭐 좀 조정이 있겠구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좀 많은 분들도 투자를 얘기할 때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 수 있어? 그렇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면 상승 가능성이 여기서도 지속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건 뭐냐면 네. 그동안 지수를 이끌던 그 분야가 어딘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다음 장에 보시면 그동안 이 지수를 많이 오른 중에 가장 많이 오른 게 증권업이에요. 와, 역시 주식이 잘 나가면 거래량이 늘고 증권주는 무조건 수혜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사실 저희가 이제 한국 주식 얘기할 때 처음에 이렇게 좀 움직임을 보일 때 증권주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네, 한번 줬어요. 증권주가 물론 돈도 추세적으로 벌고 이렇지만 증권주가 저렇게 오르는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사실은요.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증권이나 한투증권이 주가가 이렇게 오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식 처음 해본 분들은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뭐 ETF나 뭐 이런 거 뭐 있잖아요. 200, 뭐 코스피 20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 그냥 넣어놓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쵸. 특정 종목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저런 증권주가 오른다는 건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 어떤 방향성을 그려주냐면 한국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세다. 아. 예, 예. 그걸 보여주고 원래 있어요. 증권주가 강세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이 붙고 이렇게 추세적으로 이어지는 지수 상승이 굉장히 시장이 강하다는 걸 사실은 저 증권주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증권주가 강세면 시장이 안정화됐다. 시장의 상승의 상승이다. 모멘텀이 크다는 거예요. 아, 모멘텀이 크다. 네. 그러니까 상승의 힘이 크다. 그런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증권업 강세다라는 거죠. 이건 전문가 해석이니까 믿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한번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빠질 때 저희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4천, 5천 얘기하는데 3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좀 길게 보시고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 뭐냐면 또 하나 이제 수급 관련된 거예요. 참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연결돼 있는데 수급 요거, 관련해서. 수급 관련된 건데 지금 지수를 끌고 가는 게 증권업이 많이 올랐고 네. 또 그 이면에는 뭐냐면 수급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셨단 말이야. 매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저것도 사실 흥미로운 지점이야. 왜냐하면 개인 이제 투자자. 살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살 주체가.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이제 사야 되고 기관이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러네요. 예, 방향을 좀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연기금은 샀고 보니까. 예. 그래서 연기금도 이제 꾸준하게 살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수급도 나쁘지 않다. 예. 그래서 너무 뭐 이게 3천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이래도 저는 좀 길게 보면 추세적이고 지금 시장의 모습을 보면 상승에 대한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과 종목 분석 방법도 정리하셨던데 이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자,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 중요한데 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를 투자하거나 아니면 뭐 ETF를 투자할 때는 크게 기업에 대해서 관심 없으실 테지만 이제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는 이제 종목 투자를 하시는 게 어쩌면 가장 효과적인 투자 방법인데 네. 그럼 회사에 대해서 분석하시는 것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최소한 6가지 정도는 체크하시고 가야 된다. 이거 중요하다 진짜. 그러니까 무슨 지금 얘기냐면 딱 필요해. 왜 그동안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했냐면 네. 이렇게 했던 거예요. 대표님 이거 사실래요? 그러면 딱 뭐가 야 뭐가 좋아? 그러면 형님 이거 수주한대. 그러면 알았어. 사. 무슨 이게 호재가 끝이었다고. 있대. 호재가 있대. 그럼 잘 몰라도 오케이. 이건 끝이었다고. 끝이었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죠. 뭐냐면 이제 투자를 지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한 달하고 끝낼 게 아니고 네. 3년, 4년 우리는 5년까지 해야 돼요. 네. 이재명 대통령 집권까지는. 그러면 이제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근데 네. 최소한 6개는 어떤 종목을 투자할 때 아셔야 된다. 첫 번째, 그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무슨 사업을 하는지, 네. 어떤 제약회사에 투자하면 어떤 약을 만드는지, 무슨 산업하고 무슨 산업에 속해 있는지, 이 정도 아셔야 되고. 네, 지난번에 엊그제 광고하다가 무슨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했어요. 근데 제조사를 이렇게 본 거야. 네. 처음으로 내가 광고하다가 봤더니 노바렉스 써 있더라고. 그래서 말로만 듣던 노바렉스 여기 건강기능식품 제조 공장 싹 써 있더라고. 그렇죠. 반갑더라고. 그렇죠. 이제 네. 눈에 보이는 거야 회사가. 그렇죠. 근데 어. 뭐 일단 뭐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투자했어요. 근데 그 회사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연장선상에서 그 회사가 뭔가 이제 신사업이나 네. 투자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것도 이제 알아보시고. 그래서 두 번째는 그거고 세 번째는 회사의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맞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실적하고 최근 실적. 네. 그 중에서 실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 막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건 매출과 영업이익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지 영업이익률이 얼마인지 그리고 네 번째는 그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얼마인지 현금 얼마 있고 뭐 부채 비율은 얼마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평가. 네. 저희가 계속 PBR, ROE 이런 거 이제 말씀드렸죠.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한다? 애운다. 네. 암기한다. 여러분. 그래서 저런 지표들도 한번 보시고 여섯 번째는 누가 주식을 갖고 있는지. 국민연금 내가 투자한 주식 갖고 있나? 그래서 뭐 2, 3%를 들고 있으면 왜 이렇게 조금 들고 있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나? 그리고 뭐 기관 투자자 중에서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 갖고 있나? 이런 건 다 공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6개 정도는 체크하시고 종목을 보셔야 된다. 근데 왜 그동안 우리가 이 종목 투자를 해놓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뭐랄까 공부가 아니면 그 뭐랄까 리서치가 잘 안 됐냐면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그냥 투자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고 싶은데도 20개를 투자해 놨으니까. 그러면 20개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120개를 조사해야 되잖아요. 진짜.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5개 뭐냐면 정도로 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을 최대한 적게 하셔서 좀 깊게 아시고 이런 것들을 근데 조사하시고 그랬어요. 귀가 얇으면 종목이 늘어나. 자꾸 늘어나죠. 귀가 얇으면.
근데 이런 6개를 포괄적으로 저희가 아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HTS 네. 거기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셔도 좋겠지만 저는 다음 장 보시면 전자공시 시스템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저기 들어가면 회사명 치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 그리고 최근에 공시 자료들 이런 것들 보실 수 있으니까 보통 뭐 네이버는 다음에 이렇게 있잖아요. 회사 주식 치면 뭐 나오잖아. 시세 뭐 어쩌고저쩌고 회사 정보가 있는데 그거보다 좀 상세한 그럼요.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죠. 저기. 그리고 이제는 천천히 한번 사업 보고서나 이런 것도 읽어보시고 워렌 버핏은요. 저거는 그 회사가 올리는 건가요? 각 회사가? 회사 올립니다. 공시라는 걸 통해서 의무 공시예요. 예. 상장돼 있는 회사. 거짓하면 안 되고 바로 큰일 납니다. 퇴출되고.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래서 워렌 버핏은 가장 많이 한 일이 이거예요. 회사별로 사업 보고서 그냥 읽는 거. 계속 읽어요. 근데 재밌어요. 또 읽다 보면.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면. 근데 한 3-4종목 투자해놓고 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그 정도면. 뭐 10개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시 주요한 어떤 내용들이 있을 때마다 공시가 계속 올라오니까 쭉 살펴보는 히스토리도 알고. 그럼요. 그래서 언제 정도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 노력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네. 좋은 말씀이네. 그런데 이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네. 왜냐하면 7월과 8월이잖아요. 7월과 8월은 2분기 실적이 발표하는 기간이에요. 7월과 8월. 그러니까 6월 달까지 한 2분기. 4, 5, 6 2분기의 실적을 7월과 8월에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3분기 실적은 언제 발표하나요? 3분기 실적은 10월, 11월. 그렇죠. 4분기는요? 4분기는 1월, 2월. 오. 그 정도는 알지. 아유, 고현진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실적 시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닝 시즌이라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는 실적이 회사가 어떻게 발표하는가 중요하죠. 예. 그런데 이제 7, 8월을 굉장히 제가 주목하는 이유가 네. 이제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는 국면에 그렇죠. 만약에 어떤 회사가요. 예. 좋은 실적을 내잖아요. 네. 그러면 쫙 오는 거야. 단기간에 그러겠네. 확 오릅니다. 그러면 보통 7월 한 중순부터 막 나오나요? 중순 말부터? 그렇죠. 지금부터 이제 관심 가져야 그렇죠.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뭐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실적 좋은 회사를 어떻게 찍습니까? 3분기 실적이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니에요. 회사가 계속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1분기 때 조짐이 그렇죠. 좀 보여야 하는구나. 그렇죠. 1분기 때 회사들 잘 나온 회사 중에서 또 잘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1분기 때 실적을 보시면 매출이요. 전분기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한 회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매출이 증가하는 건 추세적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분기에 갑자기 매출이 증가하지 않아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니까 매출이 증가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매출이 1분기에 증가한 회사가 2분기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보통은 뭐 7월 하순 정도 나오나요? 보통 언제부터 나오나요? 실적 발표? 네. 7월 말부터. 말부터 대개는 네. 한 달 뒤에. 그리고 빠른 회사, 전산 같은 거 잘 돼 있는 회사는 이제 중순부터 하는데 보통 이제 말 그리고 8월 이렇게 해서 이제는 휴가철에 1분기 실적이 나오겠구나. 2분기. 2분기 네. 실적이. 그래서 여러분들 1분기 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은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그냥 이렇게 네이버라든지 포탈에서 기간을 설정해요. 언제부터 1분기 실적이 발표된 4월부터 5월까지. 예. 그 다음에 뭐냐면 어떤 단어로 검사해 보시면 그 회사는 그 뒤로부터 3개월 뒤겠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검색어로 검색해 보냐면 어닝 서프라이즈 이 단어나 아니면 뭐 매출 증가 1분기 실적 이런 단어로 조사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회사들이 쭉 나올 거 아닙니까? 어닝 쇼크하면 삼성전자 바로 떠오르는데. 예를 들면 반대로 어닝 서프라이즈. 그래서 범위를 좁혀 놓은 다음에 예. 그 회사들 중에서 아까처럼 뭐 이렇게 회사 내용도 보시고 사업 보고도 보셔서 이 회사는 2분기 때도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그 회사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1분기 때 만약에 4월 30일 날 발표했어. 그 회사가 1분기 실적을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 회사는 7월 말일 30일 그 부분의 발표가 가능성이 크잖아. 그렇죠. 그 회사 그리고 패턴이 그거는 있잖아, 뭐냐면 패턴이. 지난해 7월 8월을 보면 돼요. 그 해하고 또 동일하겠구나. 보통 그럴까요? 패턴이거든요. 패턴이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실적 시즌이니까 이것도 중요한 팁이다 오늘. 네,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이 되게 중요한데 어쩌면 좋은 실적을 내면 이런 지수상에서 완전히 수급이 몰리면서 단기간 내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는 그냥 진짜. 단타 치는 방법인데. 이런 것도 필요해. 이런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시험 삼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박시동 평론가께서 준비하신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코스피 지금 아까 상승 원인 네. 이광수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박시동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 방향 예, 좀 뭐 잡아주시죠. 그 두 주제랑 다 묶여 있는 얘기 중에서 또 그 오늘 데일리로 네. 꼭 다뤄야 되는 얘기랑 결국에는 같이 맞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네. 지금 마침 보니까 또 시청자분 질문도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질문에 지금 자사주 얘기를 좀 잠깐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자사주.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이 왜 올라가냐? 당연히 뭐 넘버링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뭐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거 다 맞습니다만 누가 뭐래도 이재명 표 이 시장 개혁 조치를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호재가 있던 뭐 세계에서 1등을 하던 한국에 있는 건 보지를 않아요. 과거에는. 네, 야 그럼 뭐 하냐? 분사하겠지. 뭐 분할하겠지. 이사회에서도 장난치겠지. 뭐 아들한테 없어. 뭐 몰아주겠지. 한국 시장 안 봐. 우리도 그랬고 외국인도 그랬어요. 이거를 큰 물줄기를 돌린다는 현재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상법 개정 등등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쉬운 것부터 개정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또는 가장 첫 발인 거. 예를 들어 이사회 총실 의무 같은 건 일단 그건 원칙이기 때문에 그걸 해놓고 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지만 또 첫 발인 것들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번호를 매긴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공약과 민주당이 하겠다는 내용이 한 10가지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라고 그냥 해볼게요. 네. 그럼 이번 지난주에 있었던 상법 개정안에서 몇 개가 들어갔냐면 4개가 들어갔어요. 네. 1, 2, 3, 4. 네. 그러면 6, 7, 8, 90은 아니 그러니까 5, 6, 7, 8, 90은 언제 할 거야? 이게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 당일 상법 개정되는 그 당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다시 갑니다. 심지어 김병기 원내대표는 7월 달 안에 요거는 통과시키겠다. 못을 박은 것도 있고요. 네. 코스피 오천위원회 위원장은 아니야 그건 그거고 또 이런 거는 9월 달까지도 할 거야 라고 해서 계속 한다는 걸 보여줬어요.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만의 비유법에 따르면 그러면 민주당이 5번 하겠지 6번 하겠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네. 그중에 제일 뒤에 있는 거 제일 어려운 게 네.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거예요. 내용도 어렵지만 법을 여러 개를 바꿔야 되거든요. 세법까지 다 건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 10번쯤 된다고 치면 네. 제가 판단할 때 9번쯤이 뭐였냐면 자사주 의무 소각이에요. 오히려 5번이 뭐냐면 뭐 감사위원 분리선출 이런 거예요. 그렇지. 그런 거 쉽지. 이런 우리도. 걸 그냥 하면 돼요. 예를 하면 들어서 되지. 이번에 안 들어갔지만 네. 하면 돼요. 그런데 어저께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안 이제 2차죠. 근데 네. 이름을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더 센 맞아.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5번, 6번, 7번이 들어가겠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판단한 9번 있죠. 네. 이게 어저께 들어왔어요. 맞아. 자사주. 예, 그래서 어저께 시장이 환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2차 개정 때 한 5번이나 6번 하겠지. 그다음에 뭐 연말쯤 돼갖고 7번, 8번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9번을 어제 발표했다니까요. 너무나 제가 볼 때는 폐부를 찔렀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자사주 의무 소각인데 어제 발의된 내용은 이거예요. 1년간 유예기간 준다. 1년 안에 전부 소각해라. 너무나 파괴적이야. 아우, 시원해. 요즘 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거 맥주보다 더 시원하네. 네, 이거 통과는 돼야 되겠지만 네. 일단은 뭐 부동산 627 대책 나올 때부터 왜 이렇게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냥 1년 안에 다 소각해. 그리고 네. 예외적으로 니네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은 그거는 뭐 임직원 보상용, 스톡옵션용 이런 거 몇 개는 갖고 있어. 그건 예외다. 근데 그 예외도 멋대로 할까봐 그것도 주총에 승인받아서 해. 전 주주가 동의한 것만 하라고 이게 지금 어제 발의된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랬군요. 너무 시원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제 불기둥을 뿜은 종목이 있죠. 어떤 종목이겠어요? 자사주 많이 들고 있는 종목. 그거 1년 안에 어쨌거나 만약 이번 번 통과되면 어쨌거나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몇 개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야, 이것도 팁이네. 몇 개만 일단 불려드립니다. 얘네들이 무조건 지금 당장 오른다는 건 아닌데 뭐 올랐어요. 근데 그동안 이렇게 기형적이었단 말이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신영증권 신영증권. 전체 주식 중에 자사주가 53%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유통 주식의 반을 회사가 지가 회사가 갖고 가지고 있어요. 있어. 이거 소각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들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야 이제. 예. 예. 그다음에 부국증권 42%. 증권사가 왜 이렇게 많아? 부국증권 42%. 예. 대신증권 25%. 대신증권. 예. 그다음에
우리가 평소에 주목했던 지주사 섹터 있잖아요. 네. 이거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동안은 지주사 관련해서 이제 니들 멋대로 하지 마. 지배구조 그거였지. 똑바로 해. 이거였는데 네. 지주사 중에도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롯데 지주 32%. 롯데. 예. 그다음에 그동안 사실 살짝 숨겨져 있던 현대산업개발 17%. 그러니까 증권사 계열이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고 지주사 계열에서도 지배구조 이슈랑 조금 비껴나갔지만 자사주 많이 들고 있는 애들이 어제 또 갑자기 예. 보여졌고요. 그냥 일반 기업 중에서 조광피역 46% 들고 있어요. 조간 피어? 예. 샘표 29% 거의 30%. 샘표 어제 우리 광고했는데 샘표. 예. 그러니까 이런 류의 기업들이 지금 엄청 많아요. 근데 평소에 원래 나 그 기업 뭐 실적도 좋고 다 좋았어. 그런데 이참에 자사주 이슈까지 떴다. 그러면 뭐 이거는 야. 이거 산수예요. 왜냐하면 자사주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남겼어요. 그럼 거기 돈이 쌓여 있잖아요. 그거 누구 돈이에요? 주주 돈이에요. 곧 배당해 줘야지. 나 이제 배당 받을 준비하고 있을게. 라고 생각하는 내 돈인데 회사가 그걸 배당을 안 하고 그 돈을 싸질머지고 시장으로 가가지고 지 회사 주식을 사오면 그게 자사주예요. 그렇죠. 그럼 주주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야, 그거 내 돈 아니야? 나한테 배당 줘야 될 돈 아니야?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 화가 나야 돼요. 내 돈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서 해야 되는데 원래는 회사가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사온 주식을 그 자리에서 불을 확 싸질러야 됩니다. 그게 소각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잘 모를 예, 때는 예. 무슨 자사주 이러면 네. 회장이 지 개인 돈 가지고 뭐 주식을 막 사고 말도 안 되죠. 예. 뭐 주려고 하나 자기 직원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그게 왜냐하면 아니었어요. 우리는 어느 기업을 뒤져봐도 자사주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원래는 우리 돈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 돈 들고 가가지고 사온 거니까 그걸 원래는 불태워야 돼요. 왜 불태워야 되냐? 그러면 예를 들어 이 회사의 주주가 100명이었는데 아까 어떤 회사 자사주가 50%야. 그럼 50%를 사들고 와서 그걸 불을 질러서 없애버렸다. 네. 그럼 100명이었다가 주주가 50명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럼 그 한 주당 이 회사의 가치를 누리는 이익이 갑자기 두 배로 두 배로 올라간 뛰어, 거잖아요. 두 배로 뛰는 그러니까 주주 여러분 원래 배당 드려도 되지만 제가 배당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께 돌려드립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당과 원래는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주주 환원 대책이에요. 원래는. 자사주 그게 소각은 배당하고 같은 그렇죠. 놈이다. 내 돈으로 나의 주식 가치를 다시 중요하네. 보상해줘라 이 뜻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예. 정부 방침이 나왔는데 이게 좀 뭐 이것도 이제 의무화하겠다는 거예요. 의무화하고 이것도 이제 법 개정 뭐 법 이런 개정 사항인데 사항이죠. 이번에 근데 이제 민주당의 의지가 있으면 하는 민주당 거잖아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되는데 약간 이제 디테일은 조정되겠죠. 꼭 의무화를 다 할까 아니면 독일은 10% 넘으면 의무 소각이거든요. 그렇게 우리도 그냥 허들을 조금 둘까? 이런 거는 조금 미세 조정이 그러니까 될 수 아까 뭐 있겠지만 30% 40% 이런 건 얄짤없고 얄짤없는 거예요. 뭐 10%든 예, 예, 약간 예. 그런 네네네. 허들 정도. 네. 그런 미세 조정은 되겠습니다만 방점이 찍혔기 때문에 자사주 의무 소각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게 왜 환호를 했는지 그 원리를 아시겠죠? 앉은 자리에서 내 주주 가치가 그냥 주식 가치가 소각되는 것만큼 올라간다는 거예요. 야. 네, 그럼 그게 산수예요, 산수. 어제부터 시장이 좀 반응했겠네. 반응을 하죠. 예. 그래서 어제 상한가 맞은 종목들이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합리적으로 조정 안 되는 회사들 주식 중에서 야 쟤네들 자사주 저거 이제 큰일 났다 하는 애들은 당연히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산수 네. 주가가 당연히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예. 이건 산수인데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회사가 자사주를 50% 갖고 있어요. 그 회사 대주주의 지분은 20%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그동안 이 자사주를 활용해서 회사를 지배해 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사주가 없어져. 그러면 실질적으로 당신이 그동안 영향력으로 누리고 있던 지분은 네. 20 더하기 50이니까 70이었어요. 근데 자사주 없어지면 기존 주주도 올라가니까 뭐 표면 이론상 산술적으로는 대주주도 20%에서 자기 지분이 뭐 30, 40%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누리던 영향력은 70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질 영향력이 줄죠. 그럼 어떻게 되게요? 이제는 머니 게임이 가능해져요. 그래. 너 그동안 70% 영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니네 회사 공격 못했어. 너 이제 40이지. 시장에 예를 들어서 뭐 일반 조준이 뭐니 그러면 내가 얼추 하면 40 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머니 게임이야. 너 한번 붙어봐. 이제 이런 게임이 열릴 수가 있어요. 경쟁 구조로 바뀌는구나. 예. 예. 그럼 그럼 개인 투자자가 또 협력해서 뭔가 그럴 수 있는 여지가 힘을 충분히 있는 거죠. 행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자사적 만원 회사도 고르는 것도 포인트. 예전에 경영권 분쟁이 살짝 노이즈가 있었던 회사 중에서 자사주로 디펜스했기 때문에 방어가 됐던 회사들 네, 네. 이제 그거 없으면 이제
누가 돈이 많나 한번 돈질로 맞짱 떠보자. 이런 게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경영권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나라 재벌들이 누리고 있던 평균 보유율이 20밖에 안 돼요. 재벌 일가가 다 갖고 있는 거 해봐 20밖에 안 돼. 예. 그걸로 우리나라를 지배해 왔는데 예. 평균 자사주 보유율이 20이에요. 그럼 이제 그거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네들 솔직히 말하면 방어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배구조에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요. 야,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가 볼 때 왜 제가 이걸 9번으로 꼽았냐면 어렵다. 반발이 세. 이건 반발이 무조건 세기 때문에 이거 어려울 걸 이렇게 근데 생각했는데 이게 이거 먼저 한다는 거 민주당이. 저는 예, 예.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잖아요. 네. 대통령의 핵심적 공약이기도 하지만 주식시장 이 지방선거 생각하더라도 주식시장의 그 지표 있잖아요. 코스피 지표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그럼요. 경제 성장률 한꺼번에 막 안 올라가잖아요. 이게 맞아요. 네. 우리 뭐 이야기했잖아요. 2% 회복하기 쉽지 않다고. 네. 그러면 주식시장 올라가고 뭐 예를 들면 국민펀드 약속했던 거 가을 겨울에 뭐 선보이고 그다음 부동산 시장 안정 이게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저는 이게 거시경제 차원에서도 큰 변화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뭐냐면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구조를 보면 그러니까 경제 주체는 결국엔 정부와 그리고 기업과 가계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경제는 굉장히 많이 성장했는데 그 성장의 대부분의 결실들을 그러니까 그 과실들을 기업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르고 이랬으면 저는 1인당 GDP 우리가 실제로 얻는 소득이 뭐 1인당 지금 GDP가 예를 들어서 25,000달러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 4인 가족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평균이 1억 원씩 벌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네. 왜 안 되냐면 그게 기업이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가게에는 덜 벌고. 근데 왜 기업이 돈 벌었는데 그거 다 어디 갔냐? 사내 유보금하고 자기도 그렇죠. 다 가져가니까. 그렇죠. 거기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사실 어쩌면 굉장히 큰 변화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돈 벌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돈 번 거잖아요. 예. 우리가 같이 노력해서. 예. 그만큼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저임금 그리고 엄청나게 노동 에 있었고 근데 상대적으로 개인의 임금은 아니면 소득은 덜 증가했는데 그 과실이 사실 기업이 갖고 있다. 그렇죠. 그럼 기업이 갖고 있는 걸 어떻게 국민들한테 나눠줄 거냐. 그렇죠. 두 가지 사회가. 방법이죠. 첫 번째는 주가가 오르면 된다. 두 번째는 기업이 갖고 있는 걸 나눠줘라. 근데 나누는 방식은 두 가지라고요. 아주 직접적인 건 배당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는 거. 근데 이제 자사주를 소각했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배당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 아, 그러네. 그게 이제 아까 말한 10번 조치. 네, 그거는 법을 한 3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네. 하려고 해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는 진짜 기업 그 재벌 오너들하고 한판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거를 꺼내 들어서 제가 너무 속이 시원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체력이 비축이 돼야 돼. 우리의 에너지가. 그래야 싸워볼 만하거든.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호재들이 계속 있어서 그렇죠. 주식이 상당히 상승폭이 커질 거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 그리고 거죠. 이제 응. 최근에 3,000에 3,104에서 좀 조정을 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했었잖아요. 예, 예. 이게 전혀 나쁜 의미가 아니고 방금 이건수 대표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야 실제로 최근에 올라간 거 누가 샀는지 보자. 개인이 많이 개인이 샀어요. 샀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 아 뭐야 외국인들 돌아온다 그러더니 안 돌아왔네. 여기 실망이 아닙니다. 뭐야 돌아올 애들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은 좋은 레포트 많이 내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국에서 저 먼 남미 어디 칠레나 브라질에 투자한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우리나라에 투자하듯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투자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보고서 쓰고 연구하고 본사에 검토 받고 막 앞으로 포지션 어떻게 조정할 시간이 걸려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3주 만에 여기 온 거예요. 이게 얘네가 지금 뭐야 이거 한국 이렇게 빨라 이게 아차하는 순간 여기까지 온 우리 거라. 원래 그런 나라잖아. 온 거라. 스피드. 네. 지금 연일 이 포지션 조정한다는 리포트들은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가 지금 만든 이 개혁 조치들만 쭉 가면 시차를 들고 외국인들이 들어올 희망이 계속 커진다. 네. 그러면 추동력이 더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광고 하나 하고 예. 그다음에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의응답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광고했던 기억나십니까? 백두산. 그렇죠. 백두산 여행. 백두산은 못 가본 자 해외여행을 논하지 마라. 박시영. 제가 늘 그 얘기 합니다. 천지 가보셔야죠. 자, 중국 그리고 백두산 연길까지 이어지는 코스입니다. 당신의 마음속 고향 그 깊은 산이 부릅니다. 바람이 불면 들려오는 이름 백두산. 천지에 비친 하늘 두만강 건너 펼쳐진
낯선 듯 익숙한 땅, 연길의 골목엔 한글 간판이 반갑고 윤동주 시인의 숨결이 고요하게 남아있는 생각 앞에선 시간이 잠시 멈춥니다. 연길 냉면과 소고기, 그 맛은 여행의 또 다른 목적이죠. 삼석도 호텔에서 편안한 밤, 그리고 북녘을 눈앞에 두는 접경의 순간까지. 국내 유수의 H투어 유명한 곳이죠. 거기선 보통 백두산 여행 140만 원 받는데 남세세 만에 특가 100만 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무장의 여행을 실천한 기업이죠. AB 사회적 기업 함사세, 함께 사는 세상 줄임말 같아요. 이 주식회사가 준비한 첫 해외 여정입니다. 백두산 천지는 1년 중 30일밖에 못 봐요. 그건 맞아요. 위에서 볼 때는. 그중에 9월에서 11월까지가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3박 4일 일정입니다. 그리고 일정표 좀 띄워주세요. 화면에. 청주에서 출발해서 연길에 도착하는 코스고요. 이게 저도 두 코스 다 가봤어요. 서파하고 북파. 서파는 도보등정이에요. 장백폭포부터 그 계단을 올라가는 이 서파가 가장 환상적입니다. 여기 안 가보고 집차로 올라가서 백두산 천지에서만 위에서만 봤다. 그거는 한쪽만 본 거예요. 북파에서는. 서파와 북파를 다 갔다 오셔야 백두산에서 제대로 보는 건데요. 이 일정에 맞게 준비되어 있고요. 현지 사장님 따라 약간의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일정은 선착순 30명 모집을 아마 전 세기를 띄운다고 그래요. 여러 회사들이 같이 준비해서 7월 31일까지 받는다고 하니까 서둘러 주시고요. 본 계약은 중국 연길의 현지 여행사와 계약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원래 그렇게 하거든 현지 여행사하고. 그래서 여권 사본 한매와 계약금 10만 원 송부를 해줘야 가능합니다. 입금 시 영수증은 바로 발행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메일 문의 써 있죠 아래. 그리고 전화번호 여기 이제 문자만 가능하니까요. 010-3722-8953. 아마 제가 보기에 저희 멤버십 회원 박찬TV 멤버십 회원이 이 회사 관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멤버십 오픈 채팅방에도 올려주셨던데 자 믿는 분들이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두산 무조건 가봐야 돼. 무조건. 어제 홍상훈 기자님하고 점심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백두산 가보셨어요? 저는 못 가봤으니까. 그거 가봤다는 거예요. 그렇지. 너무 좋다. 근데 그 밑에 온천이 있다면서요? 온천 있지. 거기에 또 계란도 바로 온천물에 계란도 먹고. 자기 온천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좋았다고. 또 온천 최고하면 또 금강산입니다. 금강산 가면 큰일 노천 났네, 이거. 온천 죽이죠. 그러면서 저한테 그리고 금강산 가면 자연산입니다. 이 양식이 없어. 자연산이야. 어떤 게요? 수산물들이. 이걸 안 가봤구나. 참 큰일 났네, 이거. 아쉽네. 백두산 한번 모시고 갔다 와야겠다. 백두산에서 들려주는 경제 만화방 한번 해야겠다. 경제 만화방 거기서 한번 해야겠다. 자, 트럼프 얘기 잠깐 하고 바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트럼프가 또 막 시비 걸어요. 관세 어쩌고저쩌고.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뭐 일단은 시비를 걸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미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시장에서의 반응이 그래도 최악은 피한 것 같은데라고 해서 약간 안도는 아니지만 조금 좀 덜 우려하는 반응인 것 같아요. 25%가? 왜냐하면 4월 달에 처음에 야 항공도 25%야 이렇게 판넬 들고 막 기자회견 했었잖아요. 네, 네. 어느 나라 몇 프로 막 이럴 네. 때. 그때 25였는데 네. 그동안 3달 동안 협상해 이렇게 했는데 사실 성과가 없으니까 지금 열받은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 벌 좀 받아. 꿀밥 한 대 맞아라고 해서 어쩌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것도 사실 했어요. 네. 일본은 1%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때보다 24일 25로. 꿀밥 한 대 맞은 거죠. 근데 우리는 일단 안 올라갔다. 그러면 적어도 25 밑으로 내릴 수 있겠다. 협상 여지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캡이 적인가 보다. 어. 이래서 약간 시장은 그래도 캡을 확인했다는 의미 하나를 두는 거고 두 번째는 당장 25%야라고 안 하고 또 8월 1일까지 협상해라라고 하니까 협상의 방점이 있구나. 한 20까지는 내릴 수 있겠네. 더 내려야죠, 사실은. 15 정도로. 더 내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계속 좀 연일 떠드는 게 방위비 올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위 분담금 있잖아. 네. 미국에서 또 리포트 나왔어. 주한미군 3분의 1로 줄이래. 그럼 그거 받고 방위비 좀 깎고 이런 얘기지 뭐. 그러니까 오히려 방위비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건 솔직히 말하면 약간 뻥카죠. 협상용이죠. 네. 그걸 어떻게 다 줍니까? 9배? 다만 얘기지. 거기에 방점이 있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코어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지킬 거 확실히 지키고 내줄 거 방위 좀 내준다든지 하면서 거꾸로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방위비는 이게 묘한 게요. 지금 우리가 이미 내고 있는 방위비만으로도 주한미군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방위비를 예를 들어서 3배든 4배든 5배든 10배든 올린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주한미군 애들이 한 끼에 햄버거 10,000원짜리 먹다가 20만 원짜리 랍스타 먹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돈이 다 미국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동북아시아 뭐 작전하거나 뭐 하는데 그 돈 쓰는 거거든요. 우리 돈 빼가지고. 우리 알지만 당해주는 거예요. 내역서도 못 받고. 그런데 예를 들어 그거를 주고 그 대신 우리 작전에 넣어줘라든지 중국 견제하는 작전 말고 우리도 그러면 미사일 쏘고 뭐 연습하는 거 좀 껴줘라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예. 쟤네가 제안했던 몇 가지 군사 훈련이라 아니 뭐 그렇죠. 여기 있잖아. 네. 옛날에는 그 미사일 조건 막 이런 거 있거든. 그런 걸 그렇죠. 따내면 되거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산업을 지키고 방위비를 카드로 쓰면 어떨까라고 해서 생각보다는 안도하는 느낌 조금 있고 마침 새벽에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이 약간 힌트를 줬어요. 우리가 거꾸로 트럼프 쪽이 아니라 우리가 패키지 딜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힌트를 준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줄 거 주고 뺄 거 빼면서 해보겠다라는 얘기로 일단 보입니다만 어쨌거나 하반기 주식시장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래도 이게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하반기 리스크이기 때문에 잘 해결되길 계속 이제 보고 계셔야죠. 네네. 아무튼 저는 뭐 예. 조금 뭐 저기 주한 미군 숫자 미국에서 줄이자고 하니까 네. 좀 줄이면 돼. 네. 좀 줄이고 올리는 걸 최소화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 돼. 육군만 줄이면 됩니다. 네. 육군. 별 의미가 없어. 지금 육군 2만 7천인가 8천 명인가 뭐 근무하고 있다는데. 그리고 뭐 어차피 돈 줄 거면 뭐 무기도 좀 사고. 네. 예. 자, 질의응답 네,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슈퍼챗부터 쭉 한번 올려주실래요? 순서대로 좀. 와니파파님, 워크숍 대구에서 출발한다고 안전운전들 하라고 고맙습니다. 우리 와니 파파님도 네. 조심히 올라오십시오. 네. 김나연님, 경제만 하면 많이 배우고 있는 구독자라고 이광수 박시동 선생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배당에 대한 기대로 한국전력, 미래증권, EUB 우리 금융지주에 투자해서 좋은 성적 보고 있어 감사드린다고. 아유, 10만 원이나 후원을 해주세요. 네. 어우. 사진 찍어줬대 지난번 오전 강의에서. 네네네. 네. 그리고 민선혜님 워크숍 신청했는데 작은 아이 입대일이 겹쳤는데 못 가게 됐어요. 어떻게요? 가시는 분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저분도 적극적인데 민선혜님. 진아님도 보내주셨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거 맞아. 그러면 빨리 소개를 해줘야겠다. 7월 19일, 20일 날 아까 워크숍 우리 못 간 가족들 위해서 또 무료 특강을 이광수, 박시동 두 분이 마련했는데요. 요거 좀 이따가 참가 신청 댓글 고정 댓글 조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띄워주셨네요. 저 댓글에 들어가시면 참가 신청하실 수 있어요. 네. 그날은 지난번과 장소는 좀 달라진다면서요? 시원한 곳으로. 시원한 거. 저번에 너무 고생하셔갖고. 중요해. 네. 그래서 그동안 신청했는데 못 오신 분들 또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또 선착순이니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빨리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에디터 꾸님 주주가 되고 난 증권사에서 발표하는 종목 분석 리포트 자료를 잘 살펴보고 있다. 이거 대단히 잘하고 계시네. 목표가를 제시하는데 종목 네이버 리포트는 하나도 맞은 적이 없더라고요. 이런 증권사 리포트 얼마나 믿어야 하나요? 실제 주가와 제시 목표가의 괴리율이 괴리율을 써야 되는 잘못이에요. 네. 네. 최소 마이너스 20%였고 최근에 가장 근접하게 한 번 맞았더라고요. 29만 5천 원 29,500원 갈 때 29만 원인데 공을 빼셨어요. 그렇죠. 공을 빼신 것 같아요. 네이버 29만 5천 원. 증권사 리포트 얼마나 신뢰하는 건가요? 지금은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쓰는 증권사 리포트가 시장을 못 쫓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사실은 애널리스트들도 해봤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네. 주가가 오르는데 목표 주가를 막 계속 올릴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괴리율이라든가 차이가 났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볼 때는 목표 주가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시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실적이 어떻게 향후에 좋아질 건가? 이 실적을 보는 거. 실적 전망을 보시는 거고. 예. 그래서 관련해서 실적이 향후로 왜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지금 주가가 6만 원인데 어떤 회사가 목표 주가 9만 원 제시했다고 그래서 빨리 사야지. 사실 목표 주가는 제가 볼 때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레포트 보실 때는 실적 전망이 중요하고 왜 그런 추정을 했는지 근거가. 목표 주가보다 실적 전망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게 훨씬 더 네.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더 딘님. 그러니까 제가 근데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어차피 고수 이상 가시려면 계속 리포트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계속 보는데 독해법이 틀린 채로 앞으로 계속 보시면은 잘못 고된 것만 계속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방금 이광수 대표님 말씀이 맞고 그러니까 저거는 정답지가 아니에요. 참고서. 참고서고 그 리포트를 쓴 그 애널리스트의 생각의 구조를 이해하시면 그게 더 좋아요. 야, 따져 물어보세요.
지금 네이버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인데 너는 왜 29만 원이라고 써는 거야. 이렇게 한번 따져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글로 반박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지금 얘네들이 뭐 지금 이 지경이라서 뭐 포탈은 늘지는 않는데 쇼핑을 새로 오픈했잖아요. 그게 지금 온라인 커머스 2등입니다. 이런 소리가 녹아 있단 말이에요. 아 너는 거기에 방점을 찍었구나. 이렇게 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가 그게 동의가 되면 오케이 잠깐만 그럼 다른 회사 리포트 한번 볼게. 근데 다른 회사는 최근에 나온 리포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 네이버 쇼핑에 대해서 별로 강점을 안 찍었어. 그리고 오히려 뭐 비용을 많이 뭘 잡아먹는 다른 사업 때문에 깠대. 뭐 이런 식으로 아 나는 그 쇼핑 때문에 잘 될 것 같아라고 느끼셨으면 그게 맞는지를 또 이제 다시 검증해 가면서 그렇게 생각의 구조와 근거를 이해하는 참고서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좋다. 네네네. 나이더디님 변액 유니버셜을 5년 정도 넣고 10년 동안 그냥 가만히 놔둔 게 있는데요. 이거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계속 납입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투자용으로 생각하셨으면은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변액보험을 투자로 생각하시는 건 완전히 틀린 얘기다라고 딱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예. 저거. 근데 다만 그래도 보험이잖아요. 그리고 10년이나 보셨기 때문에 지금 해지했을 때 다시 받게 되는 환급금이라든지 이런 걸 이거 너무 많이 보셨기 때문에 꼼꼼히 보셔야 되고 보험을 이 존재가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날리긴 조금 아까워. 그러니까 내가 이 보험을 날렸을 때 필수적으로 다른 보험을 지금 들면 얼마일까? 네. 이런 걸 좀 비교해 보시되 다만 투자용으로서는 절대 장밋빛 전망을 갖지 않고 다시 한번 냉정하게 봐보십시오. 네. 네네. 윤님 주식 한두 종목에 집중하라고 하셨는데 지금처럼 호재인 주식시장에서 선정하고 싶은 산업들이 많은 경우에도 한두 종목에만 집중해야 하는 건가요? 종목이라는 개념은 상품호는 혹은 회사 한두 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종목의 산업을 분리시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결국엔 이것도 확률 게임인데 그러니까 종목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동전을 던졌는데 지금 앞면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다음번 던질 때는 앞면의 확률이 뒷면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나요? 그건 아니죠. 똑같이 50%예요. 50%. 예, 바로 그렇죠. 그런 거예요. 비슷해요. 유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종목을 내가 많이 들고 있으면 맞출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의미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지점에서 지금 이제 질문하신 건 좋아 보이는 게 너무 네. 많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진짜 더 좋은 걸 찾아내셔야죠. 그런 게 이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같은 종목 내 같은 산업 내에 두 종목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저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라면 업계에서 어디를 선택하면 어디는 할 필요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반도체를 사는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살 필요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예, 그렇게 선택하지. 근데 내가 삼성전자를 선택했어요. 그거는 두 개 할 거 했는데 한 개 해서 내가 잘못했다. 그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삼성전자를 찍은 게 잘못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때 그냥 SK 하이닉스도 같이 살 걸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개를 선택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한 개를 선택하는데 삼성전자를 선택한 게 잘못된다고요. 하이닉스를 했었다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해하셨죠? 네. 네. GN3님 회의 시작 때 질문 먼저 보냅니다. 대표 악재가 곧 터질 것 같은데 하이브, 하이브. 계속 들고 있을지 네. 고민됩니다. 뭐 방시혁 때문이죠? 기사가 났죠. 뭐 당초에는 한 4천억 정도의 사익이 편취된 걸로 이제 의혹은 있었는데 일단 현재 기준으로 한 2천억 정도 사익 편취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행동은 맞아요. 근데 다만 이 당국이 방시혁의 사익 편취를 입증해 내느냐가 이제 핵심이거든요. 너 일부러 거짓말 쳤지. 상장 안 한다고 거짓말 쳤지. 그래서 기존 주주들한테 주식 싸게 받았지. 뭐 이런 걸 입증해 내는 게 문제인데 일단 검찰 고발 카드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조금 중하게 봐야 될 건 맞아요. 그러니까 대표 오너 리스크는 터진 거 맞습니다. 인식하고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하이브의 방시혁이라는 사람이 미치는 이 영향이 절대적일까 아니면 BTS의 컴백이 절대적일까? 요렇게 놓고 어쩔 수 없이 개별 판단을 하셔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 많이 네. 빠지면 좀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저거는 제가 이제 제시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그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10월 에이펙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조금씩 계속 사는 거예요. 한 번에 왕창 사놓고 기다린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빠졌을 때 조금 더 사놓고 그랬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이 큰 집에 갔을 때 주가가 더 좋았습니다. 저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맞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치. 항상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께서 이 오너의 예를 들어 초기 SM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수만은 절대자예요. 그 사람의 감각과 손끝에서 탄생하는 아티스트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수만이 없다? SM 애들 음악 만들 수 있을까? 이게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연 방시혁이 아티스트를 만드는 감독이냐 그냥 이사회 의장이냐 이건 오너 리스크냐 하이브 전체가 앞으로 수익 모델에 타격을 입었냐 이렇게 한번 세부적으로 고민해 보셔요. 네. 예. 좋습니다. 이윤미님, 한국전력 현대차는 손실이 적은데 네이버 하이브는 고점에 샀는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1%, 총 600 정도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10% 되면 손절매 계획했는데 매도해야 할까요?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이제 저게 절대적인 기준으로 해서 손절매를 하자는 이제 제안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데도 두 종목이 손실이 저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오늘 좀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손실이 줄잖아요. 네. 그럼 손절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산 목적이 아까 얘기한 거. 이것처럼 뭐 10월 목적으로 갔다. 그러면 빠졌을 때 조금 더 산다. 이런 걸로 지금 일회성인 이슈가 뚜렷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우님, 미국과 관세 협상 중인데 우리의 대미 무기는 조선 반도체 협력 부분이라고 봤습니다. 곧 타결되긴 할 텐데 협력될 기업들이 폭등 폭락할 염려가 있을까요? 미국 협상에 유용한 카드로 쓰일 섹터들이 타결되고 나면 수혜주가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선은 확실히 수혜라고 보고 있어요. 조선은 미국에 이제 진출을 할 건데 미국에 이제는 예를 들어서 그 함정들 있잖아요. 예. 그런 수주도 이제 받게 되고 그래서 조선은 확실히 수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LNG나 이런 네. 부분은 좀 고민할 지점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나를 위해 겸손을 힘들다님, 민주당 안에서 자사주 소가 반대하는 논리가 잘 이해가 합니다. 아까 설명했고 네네. 반대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흐름이 형성이 됐기 못해요, 때문에 저거. 못합니다. 반대를.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캣팀 좀비의 꿈님, 어떤 종목 매매 동향을 보면 기관이 매도했다가 바로 같은 종목을 그만큼 매수하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맞아, 매도 매수 같이 하니까. 같은 기관은 아닐 걸 아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관의 예를 들어서 수급만 보니까 그렇지. 전체만 보니까. 그렇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미래에셋이 사고 어디가 다른 데가 한쪽가 팔고 이럴 뭐 수 그럴 수 있으니까 있다 이거죠. 네, 그런 경우입니다. 네. 그다음에 R얀01님, 한국 콜마 실적 등 좋을 것 같아 최소 에이펙 이후까지는 보유해보고자 매수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의 10년 가까이 최고가를 찍었는데 괜찮을까요? 최근 경영권 분쟁 이슈도 있고요.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고려하는데 그거하고 이제 지금의 최고가가 이제 상충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저것도 이제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뭐냐면 주식은 과거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다. 미래. 지금 예를 들어서 최고가라도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으면 사야죠. 그렇지. 네, 그래서 저 최고가라는 말에 너무 부담은 가지지 않고 더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2분기 실적이 어떠냐? 그렇죠. 실적이 그 앞으로 계속 좋아질까? 여기서 계속 뭐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더 좋아질까? 여기를 더 고민하시는 게 맞다. 맞죠. 네. 맞습니다. 좋은 날님, 계룡건설 매수 마이너스인데 행정수도 이전 안 되더라도 저 PBR 주식이라서 계속 유지해도 되겠죠? 예, 뭐 손절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일단 저희가 PBR이 낮은 거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고 저는 뭐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엘산 ALPS님 질문 줄임입니다. 울산. 아, 울산이구나. 네. 울산. 포스코 홀딩스에 도전해 보았습니다. 잘했는지 분석 좀 해주세요. 저건 일단은 최근에 조금 그래도 2차 전지에서 그나마 계속 바닥을 기면서 지하실을 파고 내려가는 것 중에서 조금씩 그래도 슬금슬금 회복세를 보이는 한두 종목 안에 들어가긴 해요. 그리고 지금 중국 사업 관련해 가지고 과감하게 매각해 가지고 일단 현금도 좀 들어올 것 같고 네. 그렇긴 한데 드라마틱한 지금 이런 말씀 드려요. 예를 들어서 저 종목 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그냥 실적 좋은 회사들. 많이 있다 이게. 네, 그다음에 아까 어떤 테마 탈 수 있는 주식들. 이 아까 구조적으로 좋은 애들이 많은데. 자사주소가 관련된 그렇죠. 주식도 있고.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다. 나다님 하이브 관련된 아까 답변했으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나님, LU, BTS님 공매도는 왜 하는 거며 누가 하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거를 설명하기는 너무 긴데 네. 공매도 없앨 수는 없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네. 네, 없앨 수는 없고요. 네. 공매도 없는 시장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진 시장은 아닙니다. 일단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건 나중에. 예, 다만 예. 지금 막 상승 중이라 가지고 야 다 올라가나 봐. 요렇게 볼 때 선생님들께서 택하시는 종목에 공매도 잔량을 보셔야 돼요. 그럼 나랑 반대로 이거 내려갈 거에 배팅한 사람이 몇 명인가를 보셔야 되거든요. 보여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오. 그러니까 오히려 공매도 없애줘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매도를 같이 공부하셔서 이제 보시면서 입체적으로 투자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릴게요. 네. 네, 장우수님 손절에 대해서 여쭤본다고 10% 떨어지면 손절한다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1, 12% 빠졌다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10% 빠졌다는 건 그 이상으로 많이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손절매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일단은 주식을 그냥 단순하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10%가 빠졌습니다. 왜 여기에서 손절을 해야 되냐면 자, 다음번에 다시 또 시장은 시작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오를 수도 있고 예. 떨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건 50% 확률이에요. 예. 근데 10% 떨어진 상황 속에서 50% 확률로 더 떨어지면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손실을 차단하는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저 얘기가 약간 장호수님 말씀이 모순되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 손절은 뭐냐면 손실을 여기서 난 그만 차단할 거에 대한 의미예요. 어떻게 될지 또 모르죠. 그냥 차단하는 겁니다. 과감하게. 그래야 기대값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 딱 손절한 다음에 아이씨 나는 주식하고 안 맞는 모양이야. 이러고 딱 덮어놨는데 나머지 그 다음에 또 올라. 그럼 열받잖아. 그래서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네, 얘기야. 손절을 하면 지워라 그 종목. 지워라. 네, 그래서 손절을 하는 의미는 그런 추가적인 예상에 대한 결과가 아니고 손절을 거기서 끊는 행위입니다. 네. 서멀 시큐어 365님, 시동님 개인 채널에서 카카오 이슈 이야기했던 것 같은 걸로 기억하는데 어제 오늘 김건희 집사 김혜성 관련해 카카오 모빌리티 이야기 나왔었죠. 카카오페이 증권 문제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어제 오늘 뉴스를 못 봤어요. 김혜성 뭔가요, 저거? 김혜성이 집사야. 네. 김건희 집사인데 그 최은순 관련된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부사장인가 뭐 네. 그것도 하고 거기서 뭐 투자 받아서 렌터카 했는데 이거 그러면 제가 조금 연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뭐 거기까지 영향이 있는지는 네네네. 모르겠어요. 예. 총총님 이제 마지막 질문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이거 하이브 이거는 아까 충분히 한 것 같고 자 하이브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엘비님 이광수 선생님 좋은 대로 해보고 있다라고 하고 쭉 뭐예요? 과감하게 손절매 원칙을 지켜 손해를 최소화했다. 며칠 전부터 이익으로 돌아섰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철강 종목이 있는데 이것만 손해보고 있대. 지금 약 4% 정도 손해 있는데 철강 쪽 손절해야 하는지. 아니요, 저거는 아직 범위 안 들어왔잖아요. 8% 아니잖아. 10%. 전 엘빈 님이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원칙을 갖고 지금 임하고 있다는 그 거죠.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세요. 네. 또 있나요? 지금 다 이제 했죠? 네네. 근데 이제 우혜님 경제만화만 감사하다고. 네. 그다음에 기아님도 AGNC 떨어지거나 말거나 틈틈이 사고 있다고.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그거는 배당이 목적이니까 배당 받아서 짜장면 사듯이 마시고 또 한 주 사신다. 네. 그럼 배당이 점점 커지고 그리고 또 하나 배당으로 또 사는 주식도 커지잖아요. 그래서 자산이 불어나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갑자기 막 10% 20% 버는 것보다 이 자산이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네. 오늘 끝으로 짧게 박신홍 대표님한테 박수현 평론가 여쭤보고 싶은데 이창용 그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허용 문제, 은행 수익 구조 논의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혹시 보셨나요? 제목만 봤어요. 이게 어떤 근데 의미예요? 보나마나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면 내가 1,000원을 내. 그러면 요 코인을 하나 줘. 요거거든요. 예. 그럼 요게 1,000원하고 똑같잖아요. 예. 그럼 이게 결국 화폐네? 라고 생각해서 한국은행은 저것도 준 화폐니까 내가 관장할 거야. 한국은행 우리가 할게. 야, 화폐 중앙은행이 관장해야지. 그치. 내가 관장 못하는 데에서
거의 화폐 같은 게 막 돌아다니면은 약간 비트코인 옛날 논의할 때 비슷하네. 이게 환율에 나중에 영향을 준다든지 코인 런이 발생해가지고 대량으로 풀린 유동성이 풀린다든지 하면은 내 통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내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내 주도로 할 거야. 또는 내가 직접 관장할 수 있는 내 꼬봉들 그게 은행이에요. 은행들 위주로 판을 짜고 싶어. 은행 외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뭐 이해됐어. 핀테크니 뭐니 너네들이 이거 코인판이라고 생각하고 덤비지 마. 나는 이거 화폐판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관장할게.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데 네. 그쪽이 주도하는 거 안 돼. 안 돼. 나 은행들이랑 내 꼬봉들이랑 할 거야. 이런 뜻인데 정부는 그 입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분위기는. 누가 이길지는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이 그래 이것도 그럼 우리도 해야지 하고 있고 핀테크들은 아니야 이거 우리가 할 거야라고 해서 누가 이길지는 지켜봐야 됩니다만은 근데 이제 문제는 근데 장관 뭐 수석 이런 분들이 핀테크 쪽 사람들이 그렇죠. 강세인 것 근데 이제 같은데. 한 발만 더 들어가면 한국은행 총재 얘기 그거예요. 뭐냐면 사실 이게 왜 문제냐면 누가 주도하는지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건데 은행은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 돈을 빌려옵니다. 그래갖고 우리 경제만에서 이광수 대표님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가지고 다시 돈을 돌려요. 신용 창출해가지고 이거 가져가 이렇게 돈을 쓰면서 이 차 시간차라든지 얘네 맞은 차를 뭐 갖고 삽니다 은행이. 근데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더 활성화됐어요. 그럼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 안 맡기고 그치. 이걸 놓고 코인을 받잖아요. 네. 그럼 은행의 수익모들이 줄어요. 그렇지. 그럼 은행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야?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을 잘못하면 휘청거리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나는 걱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또 한국은행 총재 입을 통해서 은행이 하고 싶은 얘기를 또 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네, 한마디. 아니 그건 뭐냐면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개인적인 의견인데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은 산업으로 가야 돼요. 이걸 통화로 가버리면 그러면은 이게 성장성이 없어요. 그냥 원화처럼 돼버려요. 산업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테크 산업들이 주도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어떤 것도 말씀드리냐면 아까처럼 K-팝 이런 거잖아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게 하는 거예요. 노래 하고 이렇게 산업하고 연결시켜서 가야 커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우리 원화가 잘 팔리겠다. 그렇죠. 그러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치? 근데 이 안에서 또 한국은행이 조절하고 그러면 그냥 원화 쓰지 뭘 그렇게. 한국은행 총재가 좀 걱정이 됩니다. 여러모로. 계엄 때 한 역할도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직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 엄청 칭찬하더라고요. 갑자기. 맞아요. 그건 칭찬하고 금리는 좀 동결했고. 금리 오늘 동결했습니다. 예, 주식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 염두에 두겠다. 집값이 너무 뛸까봐. 자 오늘 경제만함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구원이다 박시영TV.com